두 번째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어느 정도 우리가 병들어 있을까요? 한국 사회가? 여러분, 어느 정도 병들어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지금 한국보다 더 병든 사회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지구상 많은 지표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병든 사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사례를 들게요. 지금 한국은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한 나라지만 불평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불평등하면 미국 아니면 멕시코였어요. 아주 악명이 높은 나라죠. 미국과 멕시코. 지금은 많은 지표에서 한국이 미국과 멕시코를 앞서 있어요. 그런 지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불평등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정태인 씨 같은 경우는, 정태인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태인 들어보셨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인데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경제행정관을 지낸 분인데 일종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일종의 제야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불평등 문제를 많이 연구했어요.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이론을 따서 불평등 연구를 많이 연구했는데 이 부분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피케티 베타 지수라는 걸 한국 사회에 딱 적용을 해봤더니 자본주의 역사 250년 동안 지금 한국 사회보다 더 불평등한 사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지금 적당히 불평등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 역사상 지금 한국 사회보다 더 불평등한 그러한 공동체는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그대로 한다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 그게 언제였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장발장 나오는 이야기죠. 그게 영화로도 몇 년 전에 나와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죠. 그 영화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1830년 혁명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랑스 혁명하면 1789년 혁명인데 프랑스는 혁명을 여러 번 했어요.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됐던 시기는 1830년이에요. 그것을 배경으로 한 게 그 작품인데요. 그때가 지금까지 경제사학자들이 분석한 바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기였대요. 그래서 1830년 혁명이 터진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정태인 씨에 따르면 그때보다 더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토마 피케티 베타 지수라고 하는데요. 그게 1830년에 7.2였는데 지금 한국은 9랍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해보면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의 정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주장이 어느 정도 합당한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의 불평등 정도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사실 더 저는 한국 사회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은 불평등이 심하다 보다도 이러한 불평등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이 불평등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끔찍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불평등을 가장 사랑하는 국민이 한국인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불평등을 사랑할 수 있죠?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저는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거의 정신분열적 사회죠.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신, 의식 구조 자체가 병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물론 제 책에도 이제 자세한 그게 나오지만 들어가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World Value Survey라는 게 있어요. World Value Survey. 세계 가치관 조사. 세계 가치관 조사. 이것은 세계 105개국 사회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여러 나라의 가치관을 비교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정기적으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World Value Survey. 2014년에 한 조사인데요. 이 조사에서는 이런 게 나왔어요. 당신이 받는 수입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수입의 평등, 그러니까 임금의 평등 부분을 물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한 답은 사실은 믿어지질 않아요.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24%밖에 안 돼요. 24%.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너무나 놀라운 결과예요. 우리처럼 임금 불평등이 심한 나라 없어요.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한국인들이 그걸 잘 못 느껴요. 우린 지금 대기업을 다니느냐 중소기업을 다니느냐 이게 거의 신분같이 돼 있잖아요. 신분. 네? 과거의 신분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묻는 일 자체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5% 이상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물음 자체를 하질 않아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물음이니까. 우리는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거의 신분이에요. 또 다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벌어지는 임금 격차는 또 어때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신분으로 고착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임금 불평등이 심한 나라인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불평등을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랑한다. 지금보다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된다. 이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59%.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것이 임금의 격차가 더 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50%가 넘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심지어 미국보다 더 높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은 엄격하게 말하면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시장이에요, 시장. 국가는 이 시장이 작동하도록 이것을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러한 구성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상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구매하라 하는 게 미국식 자본주의예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 그래. 그러면 돈 내. 하버드 65,000. 예일 얼마예요? 63,000. 프린스턴 61,000.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의 명문대 순위는 그대로 등록금 순위예요. 거의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네? 사립 명문 학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계급적 좌절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뒷문을 열어놨어요. 장학금.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아무튼 의료 마찬가지예요. 치료받고 싶어? 그럼 돈 내. 전부 시장에서 구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난 나라가 어딘가요? 네. 왜 그렇겠어요? 그냥 적나라한 거예요. 돈이 있는 놈은 살고 없는 놈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국가예요? 시장이지. 그러한 미국인들도 우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시장 국가인 미국인들의 의식도 한국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 몇 프로였겠어요? 30%, 32%. 우리보다 8%가 높아요. 우리 24%라 그랬죠.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가 얼마겠어요? 미국 36%예요. 우린 59%. 네?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독일이 정확하게 우리와 정반대예요. 독일. 더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58%예요. 우린 24%라 그랬죠?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된다가 16%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최근의 40년, 소위 신자유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최근의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불평등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어느 정도 불평등해졌나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평등이에요. 여러분들도 감각이 조금씩 말하자면 이 불평등에 대한 감각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어요. 둔감해지고 있어요. 사실 한 40년 전에 레이건과 당시에 영국의 마가릿 대처가 이런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펼칠 때만 해도 CEO가 노동자 평균 임금의 보통 5배에서 10배 정도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감각은 CEO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10배나 더 받아? 사실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500배, 800배 더 받아요. 500배, 800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500배를 더 받지? 어떻게 500배를 받아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감각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앗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수단 중에 하나가 저는 프로스포츠라고 봐요. 프로스포츠. 손흥민이 주급이 10억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호날두의 하루 버는 돈이 몇십억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저는 손흥민을 사실은 5천억씩 줘도 된다고 봐요. 이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런 류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둔감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는 5천억보다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종의 사람들의 의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그런 데 대한 불평등에 대한 감각을 잃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대부분 잃어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는 어떤가요? 오늘날의 세계는 인류 역사상 이런 불평등은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조금 이따 마이클 샌델 저 책을 좀 소개할 텐데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도 3명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가 미국인 전체의 절반이 가지고 있는 부보다 많답니다. 3명의 개인 누군지도 대충 알죠? 이름 댈 수 있죠? 대충 우리가 이름도 알아요. 그 셋이 가지고 있는 부가 미국인 절반이 가지고 있는 부보다 많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7명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가 지구인 절반이 가지고 있는 부보다 많답니다. 여러분 중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황제의 부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상 이런 불평등은 지금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임금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 이런데 동의하는 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독일인들이 58%가 당연히 더 평등하게 분배돼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 16%밖에 안 되는 게 사실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한국인들이 그랬을까? 좀 안 믿기죠? 네, 저도 안 믿겨요. 저도 안 믿겨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그러한 조사 과정에 오류가 있었을 것이다. 표본 집단을 잘못 설정해서 이상한 놈들 모아놓고 했거나, 그죠? 그러니까 그게 더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24%밖에 안 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혹은 설문 기술상의 어떤 오류가 있거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예. 정기적으로 한다 그랬죠? 2020년에 또 해서 6년에 한 번씩 하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 나아졌을까요? 더 나빠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에 예,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반토막 났어요. 24%라 그랬죠? 12%가 났어요. 믿어지세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가 65%가 나왔어요. 65%. 이런 나라는 없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에 살면서 불평등을 오히려 지지하고 사랑하는 이런 정신병적인 상황에 처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책에서 그 퍼센테이지 같은 건 자세히 다뤘어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사회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어떤가요? 갈등이 심한가요? 깊은가요? 안 깊은가요? 깊죠? 어느 정도 깊을까요? 많이. 그죠? 많이 깊죠? 예. 이것도 전 세계 비교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재작년에 했어요. 재작년에. 예. 영국의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굉장히 명문 대학입니다. 이 안에 런던 정책연구소란 곳에서 28개국을 비교조사했어요. 28개국. 그렇게 해서 이 비교조사한 프로젝트의 이름이 Cultural War예요. Cultural War. 문화전쟁. 한 집단 안에서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가? 일종의 이걸 문화전쟁이라고 보고 물었습니다. 28개국이 대부분 다 OECD 국가예요. 28개국에 27,000명한테 물었더라고요. 대체로 1,000명 정도, 각 나라에.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국은 어땠을까요? 그 중에 28개국 중에서 갈등 정도가 어땠을까요? 압도적 1등이에요. 그냥 1등이 아니고 비교가 안 돼요. 2등이다. 일단. 예? 그것도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런던 정책연구소 Cultural War 이렇게 치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12개 항목을 조사했어요. 12개. 그 중에 한국은 7개 항목에서 1등을 했어요. 7개 항목에서 무려 절반 이상을 1등을 한 거예요. 어떤 항목에서 1등 했을까요?
빈부 갈등 압도적 1위입니다. 이념 갈등 이것도 압도적 1위예요. 정당 간의 갈등 압도적 1위입니다. 남녀 갈등이 또 1위예요. 세대 간 갈등도 1위입니다. 종교 갈등이 또 1위예요. 마지막으로 학력 간 갈등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가죠, 금방. 그래서 학력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갈등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말한 7가지가 1위예요. 그러니까 뭐 2위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심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한 국제적인 비교 조사를 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갈등 공화국이죠. 그야말로. 갈등 공화국으로 공인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로 밤샐 수 있어요. 그만할게요, 이제. 너무 우울한 얘기죠. 너무 우울한 얘기예요.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가슴이 아파요. 아까 말한 세계 가치관 조사 말씀드렸죠?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대 발전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서울대 발전연구소. 여기서 조사한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관용도, 톨레랑스, 관용도를 조사한 거예요. 관용도 조사를 52개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발전연구소 이것도 나와요. 자세한 지표들이. 예. 여기서 어느 정도 관용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조사했어요. 52개국 중에 한국이 몇 위였을까요? 네. 52등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꼴찌예요. 전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서 여러 가지 지표를 물었는데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이거였어요. 당신의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와 사귀고 있을 때 당신은 어떤 답을 줄 것인가? 그 아이를 가서 열심히 도와주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걔와 놀지 마라 이렇게 말할 것인가? 네? 이거 1등이에요. 그래서 거기선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1,800불에 불과한 르완다보다도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인간들이 살고 있다. 그게 거의 결론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리성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을 사랑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각하고요. 전 세계에서 타인에 대한 관용이 가장 적은 나라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됐을까요? 한국인들이. 원래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 가지, 한 7, 8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만할게요. 3가지만 하고.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이제 사실 망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뉴욕타임즈에 이런 칼럼이 실렸죠. Is South Korea disappearing? 사라지는가? 한국은 소멸하고 있는가? 이런 칼럼이 실립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죠? 아마? 한국은 소멸하고 있는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구 소멸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은. 딱 한 번 있었다는 거죠. 언제? 예, 맞습니다. 흑사병. 14세기 유럽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 이건 뭐예요? 패스트. 흑사병에 의해서 죽은 것. 그 이래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정도의 극단적 인구 감소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인구 감소에 의해서 소멸할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 최근에 한 2달 전에 미국의 작가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을 여행하고 그것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지금 공개를 했어요. 저도 그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유튜브 제목이 뭔가요? I traveled to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겠어요? 이 나라죠. 그래서 여기를 와서 보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왜 이런 나라가 됐을까 하는 걸 재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경쟁의 압박과 불안이에요. 경쟁으로 인한 불안.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인들은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사람들이 사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죠. 저는 이 사람이 마크 맨슨이 진단한 것 중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게 그겁니다.
경쟁 압박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썼어요. Absolutely cruel educational system. Absolutely cruel educational system. 절대적으로 잔인한 교육 제도.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끔찍하게 잔인하게 아이들을 교실에서 교육하는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소멸하고 있게 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나온 이태리의 그 현존하는 가장 잘 나가는 그러한 철학자가 이태리의 프랑코 벨라르디,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의 슬라보의 지젝입니다. 슬라보의 지젝. 근데 이 프랑코 벨라르디가 한국을 와서 보고 나서 뭐라 그랬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존하는 니힐리즘, 허무주의가 가장 급진적 형태로 구현된 나라. 그러니까 contemporary nihilism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니힐리즘, 그러한 허무주의가 가장 급진적인 형태를 보이는 게 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인의 삶을 4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첫째, 끝없는 경제. 끝없는 경제의 끝이 없는 이러한 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극단적 개인주의.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근대사회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의 개인주의 사회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사실은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일상의 사막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일상의 사막화. 이게 어떻게 인간이 사는 삶이냐. 완전히 사막과 같은 메마른 그러한 일상을 살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거의 살인적인 리듬 속에서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엑셀레이션. 이게 가속화겠죠? 엑셀레이션이라고 써놨다가 한국인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 앞에다 하이퍼 딱 써놨어요. 하이퍼 엑셀레이션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지금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사실 우울한 이야기죠. 이것을 어쨌든 이런 국제적인 지표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확인했을 뿐이지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아, 우리의 삶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이건 인간이 사는 삶이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어떻게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거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못 벗어나죠? 우리가 사실 느끼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이렇게 경쟁이 심하고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고 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죠?